안녕하세요. 박성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세무사 1차 시험,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죠. 행정소송법에 대해서 강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채점 해보셨죠?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난이도가 상당히 쉬운 편이었어요. 제가 쉽다, 어렵다 판단하는 기준은 뭐였죠?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에서 얼마나 중복돼서 다시 한번 반복돼서 나오느냐, 이거였습니다. 최근 10년간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저와 같이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최근 10년간 기출문제를 충실히 푸시고 그것만 잘 반복하셨다면 수월하게 80점 중후반, 최소한 80점 중후반은 맞으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연락을 좀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점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90점이 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상당히 쉬운 편에 속했다. 제가 작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좀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난이도가 이렇게 흐름을 좀 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해 어려웠으면 한 해는 쉬워지고 한 해가 어려웠으면 한 해가 쉬워지고 이렇게 좀 난이도를 탔었는데 작년에는 상당히 쉬웠단 말이에요. 21년도에 상당히 어려웠죠. 이쪽이 고난도, 이쪽이 저난도라고 하면 21년도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락률도 많이 높았죠. 22년도에 많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아마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면서 행복 회로를 한번 돌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른 선택 과목들의 과락률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정상적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제위원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면 즉 행정소송법만 다른 선택 과목에 비해서 과락률이 굉장히 높았단 말입니다. 각 21년도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22년도처럼 낸 게 오히려 쉽다고는 우리가 느꼈지만 과락률을 다른 선택 과목과 비교해보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게 아닌가. 행복회로를 돌려보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출제위원분들이 계속해서 쉽게 낼 확률도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어려워질 거예요 라고 말씀을 더 많이 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올해 상당히 쉬웠습니다. 상당히 쉬웠어요. 그래서 대행정소송법의 시대가 열리느냐 아니면 안 되겠다. 2년 연속 너무 쉬웠으니까 내년엔 또 어렵게 내야겠다.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라는 거냐. 여러분들 1차 시험 합격하셨습니까? 이거 강평 보실 필요 있을까요? 그냥 2차 시험, 2차 준비 매진하셔서 얼른 최종 합격하셔야죠. 그게 목표죠. 만약에 올해 안타깝게 불합격하셨나요? 그러면 행정소송법 준비하는 방법이 좀 바뀌어야 되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최근 10년간 기출문제를 가지고 들어가서 아는 만큼 맞추고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회계세법입니다. 아시겠죠? 포인트는 항상 회계세법에 두고 공부를 하시고 행정소송법은 딱 그만큼 최근 10년간 기출문제를 최대한 습득하는 그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실제 오늘 2023년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강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행정소송법 강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해버렸어요. 그쵸? 여러분 부작위라는 거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취소소송의 대상은 행정소송법 19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처분 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을 이렇게 1번부터 41번부터 이렇게 쉽게 내버렸어요. 부작위라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부작위 소송이라고 그냥 쓴다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어야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번부터? 이게 뭐지?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틀림없이 1번이 틀린 것 같은데 그러면 바로 넘어가야 될까요? 저는 보통 어떻게 한다? 다시 한번 문제와 다시 한번 선택지 1번을 읽어보고 그럼에도 1번이 답이 확실하구나 라고 하면 2, 3, 4, 5번은 아예 읽지도 않고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어떤 전략을 쓰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본다면 부작위, 취소소송의 대상 되는 거 아니지.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가야지 생각을 하고 1번에서 찍고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2번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7조 내용이죠. 법조문 내용입니다. 재량 처분의 취소. 3번 법원이 법규명령의 위헌 위법 여부를 심사하려면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구체적 규범 통제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시겠어요? 구체적 규범 통제. 보통 어디서 많이 나왔죠? 선결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법원이 법규명령의 위헌 위법 여부를 심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상대방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야 됐죠? 근거법규가 이상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바로 법규가 이상합니다 라고 이야기는 어디 가서 해야 된다고요? 헌법재판소 가서 해야 된다고요. 그쵸? 그래서 얘가 바로 구체적 규범 통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4번, 객관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하죠?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그렇죠. 원고의 자격도 법에서 정하고 있고요. 소송의 종류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5번, 행정소송에 있어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사적 이익이라는 게 소송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면서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1번부터 아주 기분 좋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서 느끼셨겠죠. 올해 문제 쉽나? 행소법이 설마 이번에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맞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너무나 어이없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오케이, 올해 행소법은 시간도 세이브 시킬 수 있고 고득점도 가능하겠구나.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42번 보겠습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심판 전취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 등에 비추어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재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맞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제가 뭐라고 많이 말씀드리죠? 행정심판은 어디가 주관해서 하는 거죠?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행정심판위원회와 처분청은 같은 행정부잖아요. 같은 행정부. 그쵸? 그러니까 같은 행정부에서 한번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2번. 필요적 행정, 제가 이거 1번 같은 이야기는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행정심판에 관련된 원론적인 논의라고 볼 수 있는 선택지거든요. 그래서 1번 같은 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냥 같은 행정부에서 한번 거칠 수 있는 기회다. 기회를 주는 거다. 준사법 절차에 준한다. 사법 절차에 준하는. 그렇게 그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셨고 만약에 이거 맞나? 잘 모르겠는데? 라고 넘어가셔도 결국에는 다른 곳에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쉬웠다는 거예요. 2번.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구비했는가 여부가 바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 되는 거죠.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일 때는 아니었습니다. 3번.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는 행정심판 제기함이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 18조 3항 내용인가요? 2항 내용인가요? 관종이냐 육손이냐? 잘못하는 거는 관종이죠. 관종은 뭐 할 필요도 없어? 심판을 아예 제기할 필요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는 선택지 얘는 3항 내용이었고요. 4번, 행정심판 전치 요건은 행정소송 제기 이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변종까지 갖추면 된다. 그렇죠. 소송 요건을 한번 훑어보는 그 시점은 언제다? 사실심 변론 종결 시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때 갖추어져 있다가 상고심에서 갑자기 없어지게 되면 되나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상고심에서도 계속 존속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행정심판 같은 거는요. 거쳤으면 거친 거지 사실심 변론 종결 시 거친 게 상고심에 가서 안 거친 걸로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뭐는 바뀔 수 있었죠? 원고적격 같은 거는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적격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뿐 아니고 상고심에서도 존속해야 된다가 계속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맞는 거 4번 맞는 거. 5번.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도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얘가 바로 2항 내용이죠. 동종이니까 얘도 종이니까 관종, 즉 얘도 마찬가지로 3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손 쪽은 없고 지금 다 관종 쪽만 있네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아니죠.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결국에는 서술어가 뭘로 나와야 되는 거죠?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가 들어가야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넘어갑니다. 43번. 행정소송법 조문의 일부이다. 기억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나열한 것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되게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문제를 푸시면서. 정말 얘는 10초나 걸릴까요?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소, 집이잖아요. 법원, 조직법, 행정 들어가는 거 다 틀린다고 말씀드렸죠. 행정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푸셔도 되고 저렇게 푸셔도 되고 뭐 마음대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끝이죠. 법, 소, 집. 설명이 필요한가요? 설명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난다. 행정소송법이 설마 올해 쉽게 나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는 거죠. 44번. 재판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의 수용에 관계되는 토지, 부동산 뭐 이런 것에 관련되는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얘가 바로 구조 사망 내용이 되겠죠. 2번. 법원은 소송의 전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맞아요. 관할 위반으로 인한 이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게 되는 겁니다. 얘도 법조문에 있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답니다. 수소법원이 행정소송에 관할권이 없으면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소송을 받은 법원, 수소법원이 행정소송에 관할권이 없다라고 합니다. 당사자의 생각은 민사소송이네요. 원고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법원의 판단은 행정사건이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만약에 이게 제기된 법원이, 수소법원이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처럼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권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우리 3층 행정사건 담당하는 행정부로 보내줘. 대신 원고한테 소변경은 시키자.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였죠. 그런데 수소법원이 행정소송에 관할권이 없다라는 건 무슨 얘기였죠? 서울중앙지법 아니면 서울동부, 남부 이런 서울에 있는 지방법원이었죠. 서울에는 행정법원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라?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된다. 제가 관할에 대해서 틀이 만들어 드리면서 쭉 나온 그려드리는 거기서 다 출제가 되는 거죠. 3번과 4번은요 다.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당사자 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관할 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서 변론을 하면 변론 관할이 생겼다고 본다. 그쵸? 행정법원은 뭔가 좀 특수한 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사사건 정도는 행정법원도 심리할 수 있다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5번. 소송 당사자에게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 신청권 없었습니다.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이 있고요.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이 있었잖아요.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은 당사자의 신청과 법원의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은요. 법원이 그냥 직권으로 이송하는 거고 당사자의 신청권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제가 막판에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5번이 틀린 선택지가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45번. 행정소송의 이송 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취소소송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병합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되려면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1번에서 또 답 나왔네요. 확정되지 않아도 가능했죠. 어떻게 하면 된다? 1심 판결 승소만 하면 되겠다. 1심에서 승소만 하면 됐지. 그러면 피고행정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그 소송, 취소 소송에 대해서 항소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아직 인용해 주지 마세요. 주된 취소 소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결국에는 내가 최종적으로 졌을 때, 즉 내가 패소한 피고행정청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인용해 주세요. 라고 피고행정청이 주장을 해도 법원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야. 1심 판결만 나와도 그거 가지고 바로 취소소송 판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된 취소소송 판결이 나와버리면 확정되지 않더라도 그것과 관련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바로 인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1번이네요. 2번. 민사소송이 행정소송의 관련 청구로 병합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청구의 발생 원인 등이 처분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 의무가 선결 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관련 청구로 병합. 그거는 소의 변경이죠. 관련 청구로 병합되기 위해서는 청구의 발생 원인 등이 처분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제가 보통 뭐를 많이 말씀드립니까? 과세 처분이 나오고요. 과세 처분에 따라서
이미 납부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당사자가. 납부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납부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두 개를 제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취소 소송, 그리고 두 번째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된다? 발생 원인 같은 거,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 아니면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선결 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 즉 과세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선결 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가 있어야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번, 취소 소송에는 사변종까지 관련 청구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그렇죠.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에서는 구소가 항상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이송할 수 있고 병합할 수 있었습니다. 구소가 아니고 주된 취소 소송이라고 할게요. 4번,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과 보훈 보상 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 이거는 판례 내용인데요. 이건 상당히 좀 까다로운 내용이었습니다. 까다롭다라는 건 최근 10년 동안 기출이 되지 않은 판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실전에서 최근 10년간 기출문제를 아무리 열심히 보셨다고 하더라도 얘는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그럼 일단 넘어가야죠. 그쵸? 답은 1번에서 나왔으니까 아마 1번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읽어보시고 2, 3, 4, 5번 안 읽고 넘어가셨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데서 답이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다섯 개 선택지를 다 읽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얘가 판단이 안 되니까. 어쨌든 1번에서 답이 나왔으니까 맞는 선택지가 되는 거고요. 자세한 판례 사안까지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5번,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와 무효확인과 취소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 단순 병합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문제를 그리고 내는 게 그렇게 많이 정치하고 막 세심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요. 이것과 관련된 5번 선택지와 비슷한 내용이 아마 뒤쪽에서 한 번 더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순 병합, 선택적 병합 안 되고 뭐만 가능하죠? 주의적, 예비적 병합만 가능하죠. 선택적도 안 되고. 그쵸? 넘어가겠습니다. 46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갑에 대한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처분을 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납부통지서를 수납업무대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갑에게 전달하였다. 갑이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한다면 피고는, 얘는 좀 까다로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뭔가 장관 아니면 지금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갑에게 전달했으니까요. 둘 중에 하나가 피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아마 고르셨을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은 특정 행정청이 아닌 부처는 피고가 안 된다는 거 일단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럼 부가 들어가는 건 지우고 공사도 안 될 것이고, 그러면 공사 사장이나 장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4번, 5번 중에서 적당히 찍으셨어도 확률이 절반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맞출 확률이요. 얘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장관과 농어촌 공사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대리관계가 있다라는 사례였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대리관계로 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한 거죠? 단순 대행자에 불과한 거죠. 한국농어촌공사는. 그래서 대리해서 하는 거니까 장관 도장 직인 찍어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장관이 피고가 되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얘가 대리인가?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었는데 인천직할시장과 인천직할시 북구청장 뭐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청이 취소소송의 피고가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얘는 좀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푸셨더라도 답은 맞았어요.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그건 아니고 대리관계가 맞아요. 우리 판례는 이걸 대리관계로 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풀었든 그 법리를 적용해서 풀더라도 답은 나오게 되었으니까 상당히 쉬운 문제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대리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피고 적격에서요. 47번 보겠습니다. 항고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효인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취소 청구에는 엄밀한 의미의 취소뿐 아니라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맞아요. 그래서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이런 거 종종 많이 나왔죠. 우리 시험에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2번 소송요건 구비 여부는 법원에 의한 직권조사사항 맞죠.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 쪽. 3번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공소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와, 너무 쉬운 거. 이거 몇 번이고 나왔었죠.
불기소, 처분, 공소, 제기, 검사가 하는 압수물, 환부에 대한 부작위 이런 거 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 됐잖아요. 그쵸? 검사가 나오는 것 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게 있었습니까? 하나 사실 있긴 있어요. 네, 검사 임용, 부적격 통보, 불허 처분, 거부 처분이었죠. 그거 검사 임용 거부 처분에 대해서 그거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거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싹 다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또 쉽게 나와버렸어요. 5번, 4번 신체 등의 판정 계속 나오고 있죠. 처분 아니죠. 5번 행정청의 거부 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 봄이 원칙이다. 그런 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복된 거부가 있으면요. 그 개별 거부 하나가 전부 다 처분성이 있다라는 것 아마 아셨을 거예요. 아시고 있을 겁니다. 그 내용에 조금 더 자세하게 깊게 들어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47번도 넘어가고 답이 너무 이렇게 쉬운 데서 나와주니까 문제를 풀면서도 시간이 엄청나게 세이브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48번 취소소송에 있어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와, 12조 1문도 그대로 그냥 갖다 썼고요. 법률상 이익이라는 거, 반사적 이익, 간접적 이익, 경제적 이익 이런 거 안 썼고 2번 국가는 국토이용 계획과 관련한 지자체장의 귀관 위임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자체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직무이행 명령 같은 거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원래 국가의 사무예요. 국가가 지자체장에게 잠깐 야 이것 좀 한번 해봐 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게 하니까 취소소송 제기할게 라고 하는 거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이것과 완전하게 동일한 사례는 아니지만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사례 생각해 보시면 좀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3번 구속된 피고인은 교도소장의 접견 허가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을 가진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 접견 허가 거부 처분 좀 애매한데 이거 본 적 있나? 근데 접견에 허가를 해주고 거부를 하고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제가 10년 동안 기출 문제에서 나온 적이 없지만 뭐는 나왔죠? 접견에 대해서 교도관이 항상 참여해야 되는 그 대상자로 지정한 그건 처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좀 글쎄요. 유추적용이라는 걸 얘기하기도 좀 뭐하고 어쨌든 이거는 처음 보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원고 적격 가지게 됩니다. 이건 맞는 선택지가 되는 거고 4번 원고 적격은 나왔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변종에 또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원고 적격은 항상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줍니다. 상고심에서 존속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고심에서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바뀔 수 있으니까 원고 적격이 흔결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5번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에 거주한대요. 대상 지역이라는 건 안을 얘기하는 거죠. 밖이 아니고 그렇다면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 있어야죠. 원고 적격 있어야죠. 넘어가겠습니다. 49번 행정소송에 있어 소송 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법조문 그대로 가져다 썼죠. 제3자의 소송 참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정도 받을 정도가 되겠네요. 2번 법원이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 청취 의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는 없었죠? 의견 청취 의무는 있습니다. 대신 뭐는 없다? 그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는다. 반드시 동의해야만 한다. 뭐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리고 3번 행정소송 사건에서 민소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민소법상 보조참가가 될 수 있는 거죠.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제3자의 소송 참가에서는 민소법상 보조참가 요건을 갖췄다면 민소법상 보조참가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3번이 틀린 선택지가 되는 거고요. 4번 제3자가 참가 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된 경우 그 제3자는 각하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얘도 우리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죠. 참가 신청에 대해서 각하 결정 나오면 각하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 가능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법조문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1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5번 특정 소송 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해 보조 참가를 하려면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상 이해관계 같은 거는 인정이 안 됐었죠. 넘어가겠습니다. 50번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가 왜 놀리는지 아시겠죠? 이거 5번 그냥 찍고 넘어가야죠. 그것도 깔끔하게 항당빈기로 그냥 줬어요. 항고소송이 취무부루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쵸?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항고소송에서 한 파트라고 볼 수도 있는 바로 여기 무명항고소송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쪽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명항고소송에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소송법상 있는 건 아니죠. 무명이라는 게 이름이 없는 거니까요. 신나죠? 이런 문제를 보면. 51번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기억. 소의 청구 취지 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있다. 청구 취지 변경 불허 결정 독립하여 항고 됐습니까? 청구 취지 변경 즉 소의 청구 취지 변경도 소의 변경이죠. 소의 변경은 3탄피 즉시 소집, 즉시 항고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 즉시 항고를 볼게요. 즉시 항고에 보시면 3탄피 즉시 소집이니까 제3자의 소송 참가, 피고 경정, 그리고 여기가 소의 변경이었단 말이에요. 소의 변경. 그런데 소의 변경에 대해서 즉시 항고가 가능한 건 소의 종류의 변경을 얘기하는 거고 청구 취지 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있다. 요거는 아닌 겁니다. 그리고 니은 보겠습니다.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거 많이 나오는 거죠. 보통 안날 그리고 60일 이거 두 군데를 건드릴 겁니다. 이거 두 군데를 확인하시는 거고 디귿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새로운 소의 피고는 즉시 항고할 수 없다. 소의 변경 허가하는 결정 새로운 소의 피고 즉시 항고할 수 없었나요? 이게 가능했어요. 여기 나왔죠. 요거. 소의 변경에 관련돼서 즉시 항고가 가능한 거는요.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해서 새로운 소의 피고 즉시 항고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리을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당사자 소송에서 인정된다. 취소소송에서는 당연히 인정되는 거 아시겠죠? 원래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 취소소송에 있는 규정인 거고요.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준용하지 않는 애들 한번 외워볼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꽤 등장했습니다. 심기량, 강제사비, 무효. 심기량, 강제사비 거두면 무효였습니다. 여기에 소 변경 같은 거 없죠. 그러니까 준용되는 거고 당사자 소송 보시면 이관용, 경동참변, 심심기일이죠. 경동참변이죠. 얘가 바로 심심기일. 요 변이 뭡니까? 소의 변경이잖아요. 그리고 처변, 소변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은 준용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바로 얘도 정답이 되는 거죠. 그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선 됩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선 안 되죠. 왜냐하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처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처분 변경도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니은, 디귿, 리을. 넘어가서 52번. 국민의 신청 행위에 대한 거부 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한다. 거부 행위, 공, 변, 신 정도 좀 외우고 가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렇죠. 그 다음에 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이 있을 것. 이거는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 포함이다. 까지도 혹시 외우고 계십니까? 근데 여기서는 안 나왔어요. 그 다음 바로 신청권에 관련된 내용 나옵니다. 신청권은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인용되어야 하는 건 아닌 겁니다.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라고 우리 판례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신청권은 법조신이잖아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니까 그거를 좀 다르게 쓴 말에 불과하고요. 4번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얘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 봅시다. 공사 중지 명령의 상대방은 명령 이후에
공사중지 명령이라는 걸 받았나 봐요. 근데 명령 나와서 그 원인 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그 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 얘도 사실 처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좀 사실 어려운 건 아니죠. 왜냐면 1, 2, 3번은 이미 다 제끼고 4번, 5번이 최근 10년간 그렇게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선택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4번, 5번 둘 중에서 아마 답을 고르셨어야 되는 거고, 뭐 고르는 방법은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나중에 답안 마킹만 보고 그 선택지의 개수를 보고 맞추는 방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공사중지 명령의 상대방은 원인 사유가 소멸했다라면 그 공사중지를 명령한 행정청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한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소멸했으면 어떻게 해라? 명령 철회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 법에는 없지만 조리상의 신청권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 4번은 맞는 선택지예요. 직권취소. 직권취소는 어떤 취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처분을 한 행정청. 수익적 처분을 해줬겠죠. 수익적 처분을 한 행정청이 그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는 거죠. 영업허가를 줬다가 영업허가를 취소해버리는 거라고요. 그쵸? 그랬을 때 사정만으로 직권 취소는 원래 처분청에게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처분청은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이해관계인에게 무조건 취소를 한 거에 대해서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직권 취소, 그러니까 얘는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4번은 영업 허가가 나왔어요. 영업 허가가 나왔다가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취소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거부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직권 취소를 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처분청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됐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요. 이건 이렇게 갑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갑의 영업허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4번은 이 내용이에요. 이해관계인이라 나왔죠. 을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갑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 왜 소송을 제기하죠? 이렇게 제기하면서 나한테는 뭐가 있다? 신청권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A 행정청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이런 권한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신청권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해본다는 거예요. 원래는 소송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허가 취소해 주세요 라고 허가 취소 신청을 했겠죠. 그러면 거부를 받았을 겁니다. 좀 복잡하긴 합니다. 거부를 받고요. 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허가 취소 신청 A에 하니까 너 왜 갑자기 네가 신청을 해?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부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다? 나한테 신청권이 있어요. 그 근거는 A에게는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다. 즉 을에게 신청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 보고 판단하죠? 근거, 법 아니면 조리상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 뭐만 가지고 판단하진 않겠다? 처분청에게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이해관계자에게 뭐가 있다? 신청권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좀 복잡하긴 합니다. 53번.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 간의 권한쟁의 심판은 기관소송에 해당한다. 이것도 1번에서 바로 답이 나와버렸어요. 권한쟁의 심판이 바로 뭡니까? 권한쟁의 심판은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거는 기관소송에서 제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행정소송법에서.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 이거는 기관소송에서 제외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기관소송은 지금 남아있는 게 몇 개 없다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2번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 올해는 그래도 좀 양심적이었네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듯이 존부 행사 이거 건드려서 오답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작년에도. 근데 그래서 존행 이렇게 많이 외워두셔라 라고 말씀드렸었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또 문제가 나왔습니다. 3번 교육학에 대한 시도 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 재의결, 교육감이 제기하는 소송, 기관소송 맞죠? 재의결이고 교육감이 아니고 지자체 장이어도 기관소송 맞습니다.
4번, 5번, 4번, 5번은 또 너무 쉬워요. 취소 소송에 관한 규정 준용. 끝. 준용 되잖아요. 올 준용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관한 규정 준용. 올 준용. 이런 게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4번, 5번은 뭐 문제를 읽을 필요, 선택지 그냥 읽으면서 아, 그래. 맞아.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였고. 그쵸? 여기도 자주 좀 어려운 장치 같은 거 안 했었고. 결국엔 1번에서 또 답도 쉽게 나왔고. 문제가 너무 심플했어요. 이번엔. 54번. 또 나왔네요. 제가 또 나왔다는 건 너무 쉬운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54번 판례상 다음 사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소송의 종류는 첫 번째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 나오는 순간 끝났죠? 시립무용단원 당사자 소송 끝 아닙니까? 공중보건의사? 뭐지? 지방 전문직 공무원이구나. 아 오케이 이것도 당사자 소송. 세 번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 최근 10년 동안 몇 번 나왔다? 10번 나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해 주셨네요. 넘어갑니다. 55번 병무청장 A가 법무부 장관 B에게 재외 동포 가수 갑의 입국 자체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B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갑의 입국 금지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 관리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갑에게는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갑이 체류 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하자 재외 공관장 C는 전화로 사증 발급이 불허되었음을 통지하였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어떤 사안인지 아시겠어요? 되게 재밌는 판례죠. 실제 사안이고 굉장히 유명하신 재외 동포 가수가 계시죠. 갑, 스티브 씨. 그분에 대한 그 판례 내용입니다. 얘가 바로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에는 결론이 이렇게 났어요. B가 뭘 했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입국 금지 결정이라는 걸 했대요. 입국 금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처분입니까?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처분 아닙니다. 그리고 입국 금지 결정은 법률상 제가 판례 근거를 지금 분석을 하는 데는 써놨는데 근거를 확실하게 지금 말씀을 잘 못 드리겠네요. 항고소송의 대상이 처분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4번을 보시면 입국 금지 결정에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틀리게 되는 거예요. 공정력 없습니다. 공정력이라는 거는 처분에만 있는 효력이거든요. 근데 처분이 아니니까 공정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4번도 같이 날아가요. 불가쟁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세요. 불가쟁력에 대해서는 그냥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 발급은 A의 기속행위이다? 이건 좀 그래요. 왜냐면 얘는 기속행위, 재량행위를 구분한다라는 그 내용은 사실 행정작용법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량행위로 보고 있다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량행위고 그래서 틀렸고 C의 사증 발급 불허 통지는 상급 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면 적법하다. 재외공관장 C가요.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병무청장 A와 법무부 장관 B 그리고 재외공관장 C 뭐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여기서 그래도 제일 높은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재외동포 입국 자체를 금지해달라 입국 금지 결정이라는 걸 지금 장관이 한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공관장 C는 입국 금지 결정 됐으니까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해서 그냥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적법하다라고 보진 않았습니다. 우리 대법원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재외공관장은 자기가 재량을 좀 어느 정도 행사해서 판단을 잘 해야 된다. 무조건 상급 행정청의 직무이행 명령에 따라서 그냥 행동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네가 바로 면책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5번 처분청이 갑에 대한 입국 금지 결정을 함에 있어 공익과 갑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전혀 비교용량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하다. 맞아요. 법무부 장관 B가 이 내용 입국 금지 결정을 할 때 이런 거는 재량행위, 사증 발급 재량행위니까 그런 거에 기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익과 갑이 입게 되는 불이익 같은 거를 비교 형량, 뭐가 더 큰가? 라고 비교 형량을 한 사정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건 위법하게 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들어오게 해야 되나요? 아니죠. 다시 한번 공익과 갑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제대로 비교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결론을 내주면 되는 거죠. 그걸 했다는 사정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이 사례에서는 위법하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올해 문제가 쉬웠죠. 쉬웠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사례형 문제가 몇 문제 제법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어렵지는 않았어요.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56번 보겠습니다. 집행정지의 효력과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집행정지는요 원래 장래효가 있었습니다. 근데 집행정지 결정은 뭐다? 장래효만 있었습니다. 집행정지 기간이 만료가 됐대요. 아, 집행정지는 보통 언제까지죠? 2판결, 2심급, 1심 판결 선고일까지 잠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정도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1심 판결 선고가 되는 순간 집행정지의 효력은 잃게 되는 거죠. 그거를 소급해서 집행정지가 아예 없던 걸로 가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봅시다. 여기서 처분이 있었고요. 쭉 넘어가서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하고요. 여기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처분이 뭐였냐면요. 허가 취소였어요. 영업 허가 취소. 그러면 지금 허가가 계속 없는 상태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허가 없음 하다가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여기서부터는 허가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영업을 했으면 안 됩니다. 영업하면은 무허가 영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영업을 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집행정지 결정의 장래효라고 하는 거죠. 언제까지? 일단 이 처분, 영업허가 취소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요? 1심 판결 선고일까지. 그게 바로 뭡니까? 집행정지 기간이죠. 집행정지는 이때까지였어요. 집행정지 기간이. 즉 기간 만료, 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기간 만료를 소급표를 준다면 오케이 이제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집행정지 결정은 소급해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을 때부터 없앨게 라고 한다면요. 이게 다 또 영업 허가가 있는 걸로 됐다가 다시 또 없는 걸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이때 영업을 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허가 영업으로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기간 만료면 또 장래효를 줘서 자 이제부터는 다시 영업 허가가 없어지는 거다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집행정지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영업 허가가 없이 재판을 쭉 받게 되면 재판은 워낙 기니까 그동안 내가 영업을 못함으로써 얻는 피해가 되게 막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원이 봤을 때 다툴 만한 사정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래 영업허가 있는 상태로 일단 재판받자. 너한테 너무 피해가 많이 가면 안 되잖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집행정지 결정은 관계행정기관에는 미치지 않습니까? 미치죠. 법조문 준용 확인해 보세요. 23조 6항이었습니까? 에서 30조 1항을 준용하고 있어서 아마 그 내용이었던 것 같고 3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없다. 소급하여 틀렸고 관계행정기관에는 미치지 않는다 틀렸고 그 다음 집행정지 기각 즉시 항고 가능했어요. 틀렸고 3탄피 소집이잖아요. 집. 그죠? 이게 바로 집행정지 아닙니까? 4번 무효등 확인 소송에도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된다. 맞죠? 제가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준용하지 않는 걸 외우잖아요. 심기량 강제삽입 무효를 외우는데 그런데 집행정지는 자주 나온다.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준용되는 게 자주 나온다. 그래서 23조니까 23조 제일 유명한 사람 이렇게 마이클 조단 무효등 확인 소송 집행정지 준용한다. 이렇게 하나 더 알아두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바로 나와버렸네요. 5번 집행정지 결정을 한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었다면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집행정지 그 요건 중에 뭐가 있습니까? 본안 청구가 처분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첫 번째 요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본안소송이 취하되든 각하되든 기각되든 어쨌든 본안소송이 날아갔으면 집행정지도 자동적으로 날아가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넘어갑니다. 57번 위법 판단 기준 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게 바로 처분시라는 것의 의미죠. 2번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후에 생긴 법령 개폐,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1번과 2번이 결국에는 같은 말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건 처분 후가 되고 나서 법령이 바뀌었든지 사실상태가 변경되면
그거는 영향받지 않겠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 결국엔 처분시라는 것에 대한 같은 말이고요. 3번 허가 신청 후 허가 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허가관청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 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맞아요. 이게 바로 처분시라는 것의 의미인데 요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은 제가 기본 강의나 객관식 강의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최근 10년간 나오지 않았던 선택지긴 해요. 처분시에 대한 내용, 처분시라는 것의 의미가 이런 내용이다. 그냥 설명을 드릴까요? 4번, 법원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언제까지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죠? 결국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 등을 가지고 처분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바로 처분시라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틀렸네요. 5번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처분시의 시행령이 행위시의 시행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적용 법령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얘가 바로 판례고요. 상당히 까다로운 판례였습니다. 맞는 선택지긴 해요. 제가 우리 시험에서는 처분시와 그 앞쪽에 나온 행위시가 많이 대립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원래는 처분시, 전통적인 논의는 처분시와 판결시가 대립되는 게 전통적인 논의였는데 처분시와 행위시가 대립되는 게 우리 시험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이 선택지도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8번. 처분사의 추가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근거 규정이 존재한다. 처분사의 추가 변경에 대해서 어렵게 내려면 판례, 새로운 판례들만 내면 어려워지겠죠. 가장 쉬운 거 냈어요. 명문의 근거 규정이 존재한다. 이거 되게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거 규정 존재하지도 않는데 제가 왜 웃냐면 너무 쉬운 게 많이 나와서 솔직히 제가 다 맞췄거든요. 너무 다 맞췄어요. 근데 이걸 다 맞췄다고 말씀드리기도 되게 좀 약간 그런 게 그냥 저는 최근 10년간 기출문제를 가지고 기본에 대해서 기본만 열심히 합시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속 반복했는데 그게 그냥 그대로 선택지로 다 등장을 해버려서 굉장히 저는 사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잘 맞췄겠구나. 제가 그렇게 수업 시간에 많이 반복했던 걸 눈에 많이 익는 선택지가 진짜 많이 보였겠구나. 시간도 많이 세이브 하실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네. 결국에 중요한 거는 진리는 단순했다. 최근 10년간 기출문제를 계속 꾸준히 반복해서 그냥 시험장 가는 거였다. 명문의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 판례가 중요했죠. 그래서 판례는 사변종까지로 보고 있고요. 처분사의 추가 변경에 대해서 그 다음 여기 기사동 안 나오면 섭하죠. 처분사의 추가 변경에서 기사동 인정되지 않은 별개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죠. 정답도 1번에서 나와버리니까 나머지 읽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 겁니다. 3번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제한하는 취지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맞아요.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입니다. 추가 변경을 제한하는 거예요. 추가 변경을 허용하는 거는 행정 경제를 위한 것이고 제한하는 건 상대방, 즉 원고를 위한 겁니다.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제한은 마찬가지 상대방의 신뢰보호와도 관련이 있다. 얘가 3번과 5번은 굉장히 유사한 선택지. 59번 보겠습니다.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 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 방법을 소송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다. 맞아요. 전심 절차 1심 여기서는 뭐라고 보시는 게 좀 좋냐면 소송 절차라고 나오고 전심 절차라고 나오니까 얘는 행정심판 단계로 보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완전히 별개된 거다. 그래서 이거 두 개에서 반드시 행정심판에서 주장한 것만 가지고 행정소송에서 주장해야 된다. 이런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맞고 2번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에 관한 입증 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얘가 두 번째 단계 이야기하는 거 아시겠어요? 첫 번째 처분이 위법해요라고 원고는 이야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처분청한테 공이 넘어가죠. 처분청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분이 적법해요라고 주장하고 증명까지 했어야 됐습니다. 기억나시죠? 맞고
처분 사유에 관한 입증 책임이라는 게 바로 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와 유사한 동일한 선택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아하, 무효라는 건 굉장히 특별한 사정,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니까 피고가 증명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원고에게 증명 책임이 있어요. 이 처분이 무효다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단계의 예외에 해당하는 거였죠. 그래서 3번 틀렸네요. 4번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공개 사유의 주장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2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2번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바로 4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과세 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다 라는 거는 납세 의무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 맞죠? 얘도 바로 특별한 사정,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는 거니까 납세 의무자, 원고에게 증명 책임이 있는 겁니다. 60번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뭐죠? 집행부정지 원칙. 집행부정지 원칙. 집행정지 조문의 첫 번째 1항에서 바로 이게 나오고 있죠.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조문에도 있고 우리가 두 문자로도 외우고 계시죠. 적개처 회급이라고. 공본에서 공이죠. 소극적 요건의 첫 번째 3번 집행정지 신청이 신청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면 요건에 대한 거죠. 그렇다면 기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각하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얘도 제가 엄청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맞나? 기각? 잠깐 넘어가 보자. 4번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쵸? 신청이 있는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해서 집행정지 인정 안 된다고 보죠.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집행정지 결정에는 기속력에 관한 행소법 30조 1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맞죠? 제가 올해 문제가 그렇게 세심하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아까 전에 집행정지 관련된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아예. 집행정지에서 여기는 아니고 집행정지 찾겠습니다. 50번, 49번, 48번, 47, 45, 44. 왜 안 나올까요? 제가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여기였습니까? 여기 있네요. 집행정지 결정은 관계행정기관에는 미치지 않는다. 얘가 결국에는 30조 1항을 준용하기 때문에 관계행정기관에도 미친다로 봐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또 나왔잖아요. 그쵸? 여기 보시면 기속력에 관한 행정소송법 31조 1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관계행정기관에도 미친다. 결국엔 동일한 내용입니다. 물론 선택지가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지만 유사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올해 시험이 그렇게 일단 절반을 진행을 해봤는데 많이 어렵지는 확실히 않았습니다. 굉장히 수월하게 잘 넘어가는 문제들이 많았고 시간 단축용 문제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1교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2교시 후반기 20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51번에서 답을 잘못 말씀드렸었어요. 다 동그라미 즉시 항고할 수 없다가 아니고 여기 다 써놨죠. 소외 변경에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해서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제가 여기다 동그라미를 친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죠. 즉시 항고가 가능한 거니까 X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정답은 4번이 아니고 2번이 돼야 되겠죠. 제가 OX를 참 고쳐지지가 않네요. OX는. 넘어가겠습니다. 61번부터 보겠습니다. 판례상 일부 취소가 가능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조세 부과 처분과 같은 금전 부과 처분이 기속행위인 경우로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정당한 부과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보통 어떻게 외우고 계시죠? 세, 발, 면, 허, 징, 정이죠. 그래서 위쪽은 일부 취소가 가능한 친구들, 아래쪽은 일부 취소가 안 되는 애들이었습니다. 조세 부과 처분이 바로 과세 처분, 얘죠. 그러니까 얘는 정당한, 그리고 하나 더 읽어보셔야 되는 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정당한 부과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쵸? 그리고 니은을 보시면 과징금입니다. 과징금은 두 번째 이쪽에 들어가 있는 친구죠. 그러니까 얘는 일부 취소가 안 되는 애예요. 일부 취소 가능, 일부 취소 안 됨. 그리고 3번 디귿 개발 부담금 발이구나. 그러면 발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애인데 여기 뒤쪽을 보셔야 돼요. 뒤쪽에 적법하게 부과될 부가금액이 산출될 수 없다라고 나왔죠. 적법하게 부과될 부가금액이 산출될 수 있어야만 그래야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보다 초과해서 부과했을 테니까 그 부분만 일부 취소가 가능한 건데 산출될 수 없다라면 그렇다면 일부 취소가 안 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얘는 발에 속하는 아이긴 했지만 일부 취소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쪽도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수업 시간에. 그 다음 리을 제1종 보통 대형 특수면허 바로 얘 면허죠. 3종의 면허 모두 취소했으면 일부 취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계속 62번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갑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당해 영업정지로 발생하는 영업피해도 구제받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갑은 민사법원에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까? 이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 병합과 관련된 내용 아닌가요? 주된 처분이 영업정지 1개월이었죠. 영업정지로 발생하는 영업피해도 구제받기 위해서 뭐를 제기하는 겁니까? 여기 나오죠.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은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소송은 취소소송, 영업정지 1개월에 대한 취소소송. 두 번째는 그 영업정지 1개월로 인해서 나한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국가배상소송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국가배상소송은 관련 청구소송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취소소송이 주된 소송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를 1로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1번을 2번으로 보내야 됩니까? 2번을 1번으로 보내야 됩니까? 원웨이밖에 안 되는 건 아시죠? 어디서 어디로? 국배를 취소소송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갑이 제기하는 국가배상소송과 취소소송은 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지는 거예요. 소의 이송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것 같은데? 원래 국가배상소송은 우리 판례는 뭐로 보고 있습니까?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민사법원에 제기되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취소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으로 이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병합해서 같이 제기할 수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진다라고 하면 틀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송 문제, 이송을 할 수 있고 병합을 할 수 있고 그거는 이후 문제고 원칙은 국가배상소송은 우리 판례는 뭘로 보고 있다?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사법원의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로 넘겨야죠? 국가배상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행정법원으로 넘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도 틀렸고요. 3번 갑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면 사변중 후라도 손해배상소송이 사후 병합될 수 있다. 취소소송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면 무슨 얘기일까? 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 후라도 병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 병합에서 언제까지 가능했죠? 주된 취소소송이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4번 갑은 취소소송과 영업피해에 대한 소송을 관할 행정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병합 제기 가능하죠. 5번 그 정답 4번이고요. 갑이 제기하는 국가배상소송이 인용되려면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가 확정될 것까진 아니었죠. 어디까지만 되면 된다? 1심 청구 확정까지는 필요가 없고 판결 선고가 나와서 승소 판결만 있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나왔었죠. 동일한 내용이 같은 시험에서 반복된다. 이거는 문제를 너무 세심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는 좋다. 63번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는 사정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처분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판결이잖아요. 그래서 처분이 적법하다면 사정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처분이 일단 위법해야 되는 겁니다. 2번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해 줘야 되죠. 원고를 뭔가 보호해주는 규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3번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사정판결은요. 소송의 기본적인 내용을 어기는 거예요. 소송의 기본적인 내용이 뭡니까?
소송은 원래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권리구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정판결로 인해서는. 원고를 패소시키는 판결이니까요. 그러니까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4번, 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처분시가 아니고 판결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사정판결에서는 기준 시점이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처분의 위법 여부.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고요.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4번 틀렸네요. 5번, 피고인 행정청의 청구에 의해 사정판결이 행해질 수도 있다. 사정판결은 직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많이 나왔는데 사정판결이라는 거에 대해서 피고행정청이 사정판결 해주세요 라고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피고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그것도 맞는 말, 직권으로 할 수 있다도 맞는 말입니다. 즉 사정판결은요,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승소시키는 판결이기 때문에, 원고를 패소시키는 판결이기 때문에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피고에게 유리한, 어떤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한 건 그 당사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된다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가 보통 시험에 더 잘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게 나왔네요. 행정청의 청구에 의해서 사정판결을 행해줄 수도 있다. 이것도 맞는 선택지가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4번. 갑에 대한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이 A 행정법원에 계속 중이고요.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 얘가 바로 관련 청구 소송이겠네요. 관련 청구 소송이 B 지방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지방법원은 아마 민사법원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니까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두 소송이 관련 청구라면 A 행정법원에 자동 이송된다? 아하.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 병합은요, 당사자의 신청과 법원의 직권으로 가능했습니다. 자동 이송이라는 건 없어요.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 법원은 갑의 신청이 없다면 이송 결정을 할 수 없다도 틀리게 되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법원의 직권으로도 가능했으니까요. 갑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 비지방법원은 직권으로 이송 결정을 할 수 없다. 이것도 틀리게 되는 거죠. 왜? 직권 가능하다니까요. 직권 가능. 직권 가능. 그 다음 여기서 정답이 4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이건 민소법 내용이긴 한데 소송의 이송은요, 한 번 이송이 되면 다시 재이송은 불가하다라고 우리 민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재이송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이거 우리 소관 아닌데? 우리 소관 아닌데? 우리 관할 아닌데? 라고 하면서 계속 넘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이송받으면 다시 이송을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민소법에서. 그래서 4번 맞는 선택지인데 3번, 갑의 이송 신청에 대하여 비지방법원이 각하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즉시 항고할 수 없다? 요거 물음표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할 말은 많은데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왠지 중복 정답의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3번 넘어가겠습니다. 예측은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일단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만약에 중복 정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있긴 해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정답은 가답안에서는 일단 4번이 답안으로 나왔어요. 65번.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심리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개심리 맞고요. 쌍방심리 맞고요.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당사자주의 맞고요. 구술심리 맞다고 말씀드렸어요. 서면심리주의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권탐지가 우선이 되면 안 되죠. 직권탐지는 우선이 되는 게 아니고 당사자주의, 변론주의, 처분권주의의 일부 예외 규정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행정소송에서 적용되는 건 맞지만요. 넘어가서 66번 보겠습니다. 제3자의 재심 청구에 관하여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아예 너무 쉽게 제목에서 제3자의 재심 청구야 라고 줘버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결국에는 날짜를 고르래요. 날짜를. 와, 너무 감사하죠. 재심은 짧게, 우리 법원이 되게 싫어하는 거여서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굉장히 짧게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은 30일이에요. 앞날 30일, 그리고 확정된 날. 이 부분을 괄호했으면 조금 더 어려운 선택지가 됐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날짜를 건드렸고 1년이 되었습니다. 그 정답은 3번이에요. 법조문 그대로 하나 냈고요. 이거는 그냥 알면 빨리 풀고 넘어가는 거고 모르면 뭐 아예 풀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거의? 그쵸? 120일 이런 거는 아예 없었으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푸시는 거였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그죠? 여러분 너무 쉬웠죠? 67번. 행소법상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접강제는 모든 항고소송에 준용된다. 와 진짜
무효 등 확인 소송이 안 되잖아요. 이거 외우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심기량 강제, 사비, 무효.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간접 강제가 준용이 되지 않는다. 이거 입법의 불비고 당연히 원래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안 될 수밖에 없다. 몇 번이고 말씀드렸던 거. 답이 1번에서 나와버리니까 2, 3, 4, 5번 안 읽어도 되는 거였어요. 간접 강제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맞아요. 우리 민사소송법입니까? 민사집행법입니까? 잘 기억도 안 나네. 지금. 그 준용하는 거 있죠? 그 내용이 바로 변론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고요. 3번 제1심 수소법원에 신청해야 되고요. 아무리 원래 본안 사건이 대법원에서 끝났다, 고등법원에서 끝났다 할지라도 간접강제 신청은 제1심 수소법원에다 해야 되는 거였고요. 4번 간접강제 결정 시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법조문 내용 그대로. 5번 간접강제 결정은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효력을 미친다. 그쵸? 다 법조문이네요. 내용이. 간접강제에서 낼 게 법조문 말고 결국에는 배상금 관련해서 추심할 수 있다 없다. 뭐 보통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법조문을 좀 많이 냈네요. 넘어갑니다. 68번 당사자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당사자 소송의 위치를 제가 보통 어디로 잡습니까? 위쪽에 항고소송과 그리고 아래쪽에 민사소송과 이렇게 차이로 잡잖아요. 그래서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 사이에서는 공법관계고 유사한 거 민사소송은 민법이 적용되니까 사법관계가 적용되고요. 당사자 소송과 민사소송은 차이가 뭡니까? 대등한 당사자 사이. 그리고 항고소송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 지위. 일방적으로. 이런 지위. 이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공법상 법률관계니까 민소화 소송과 구별되는 거예요. 2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너무 유명한 형식적 당사자 소송.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그쵸?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 니네끼리 붙어서 한 번에 해결해라. 보상금에 대해서. 실질은 뭘 다투는 거다? 수용재결이라는 처분을 다투는 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처분을 다투는 거긴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3번 공무수탁 사인도 당사자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죠. 사인이 당사자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엄청나게 유명하고 자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 밖에 권리주체에 공무수탁 사인이 포함된다. 그쵸? 피고적격이라는 규정, 당사자 소송의 규정이 따로 들어있고요. 제3자에 의한 재심 청구 규정은 당사자 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이관용, 경동참변, 심심기일 제3자의 재심 청구 없습니다. 그래서 준용되지 않는 거 맞고요. 5번 재판 관할에 대하여 취소 소송 규정이 준용된다. 여기가 바로 관이었죠. 준용되는 거. 외우고 계시죠? 옆에다 하나 써보고서 한번 판단하면서 판단해보시면서 답 고르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69번 그렇게 하더라도 시간도 많이 잡아먹지도 않고요. 이번에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문제도 상당 부분 출제가 됐기 때문에 네, 아주 이렇게 계속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번 문제 2023년도의 문제가 내년에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은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내년에 갑자기 불폭탄 꽝 떨어지는 일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은 항상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험 전략은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계속해서 들어가서 맞추고 나온다. 그 방법만 하는 거예요. 회계세법 집중하시고요. 69번 소송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됐답니다. 청구가 기각된 건 원고 패소죠. 그러면 원고가 소송비용 부담하는 게 맞아요. 패소자 부담 원칙입니다. 소송비용은요. 맞는 선택지. 예외도 있었는데 그 예외들 물어보는 거겠죠. 결국에는. 2번 취소 청구가 사정 판결에 의해 기각됐대요. 기각됐으면 마찬가지로 패소니까 원고가 부담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사정 판결이라면 아니었죠. 이게 바로 예외 아닙니까? 예와 4번과 5번 원고에게 뭐가 없어요? 귀책 사유가 없잖아요.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해서 기각 각하돼서 그래서 패소가 된 거 아닙니까? 소송비용 피고가 부담하는 거죠? 맞죠? 둘 다 맞는 거.
원고 패소임에도 불구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시킨다. 그렇죠? 이래서 2번과 4번과 5번은 같은 법조문에 같이 들어있는 내용이었습니다. 3번 원칙이에요. 취소 소송에서 청구가 전부 인용됐습니다. 인용은 원고 승소. 그러면 소송 비용 피고 부담. 맞는 선택지. 70번. 판례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업. 재건축 조업 나왔네요. 관리처분 계획 안입니다. 안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관리처분 계획 안이라는 거는요. 아직 뭐가 나오기 전이죠? 인가가 나오기 전입니다. 인가 전. 이때는 관리처분 계획 안에 대해서 총회 결의가 항상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항상 하자가 있다. 그걸 다툰다. 만약에 인가가 나오기 전이라면 뭘 다퉈라?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그쵸?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재개발조합이라도 조합장, 조합임원 관련된 선임해임. 이건 뭐였죠? 단순 사법관계. 그래서 민사소송이었습니다. 니은 틀렸고요. 아니 그리고 니은만 날리면 답이 그냥 2번으로 나오고 끝나버려요. 이렇게도 문제를 내셔가지고 참 재밌습니다. 디귿.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 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게 아예 나와버린 거죠.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거는 인가까지 나왔고요. 인가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라는 건 관리처분 계획 자체에 뭔가 위법사항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 총회결의 이런 걸 다투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취소 소송으로 다퉈야 되는 게 맞겠죠. 이제는 처분이 된 거니까. 인가까지 나와서 관리처분 계획 아니 관리처분 계획으로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업그레이드 되면 관리처분 계획은 처분이 된 거고요. 그 처분에 뭔가 하자가 있어요. 관리처분 계획 자체에 뭔가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취소 소송으로 다퉈야 되는 겁니다. 리을.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 미지급이라는 말 나오면 당사자 소송이죠. 처음에 지급 결정, 지급 거부에 대해서 다투는 건 취소 소송이었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리을. 정답은 2번. 너무 쉽게 니은이 선택지가 많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니은만 가지고도 판단이 그냥 가능한 이런 문제가 나와버렸네요. 71번. 현행 행정소송 제도에서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행정처분이 있은 후 2년이 지난 경우에 청구하는 무효확인 소송. 무효확인 소송은 제소기간에 제한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죠. 그래서 2년이 지났더라도 가능합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 이게 행정소송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음을 변론으로 하고라고 하면서 야 민사소송으로 그냥 달라 그래. 이런 식의 뉘앙스를 좀 비치고 있죠. 어쨌든 행정소송 아니고요. 디귿. 신축 건축물에 대해 준공 처분을 하지 말 것을 청구? 이거 뭐죠? 예방적 부작위 소송. 안 됩니다. 리을. 행정청에게 자기 의무가 있다는 확인. 이것도 안 되죠. 의무이행소송과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안 됩니다. 정답 1번. 넘어갑니다. 72번. 무효등 확인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과 취소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의적, 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앞에서 나왔죠. 단순 병합 안 된다라는 말 나왔죠. 근데 주의적, 예비적 청구 가능, 선택적 병합은 안 됨. 물론 완벽하게 동일한 선택지는 아니지만 같은 뉘앙스의 내용이잖아요. 그쵸? 단순 병합도 안 됨, 선택적 병합도 안 됨. 맞는 거. 2번.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그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맞아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뭐도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당사자가 원하는 건 뭐다? 반드시 무효를 확인해 주세요가 아니고 결국엔 그 처분을 좀 없애주세요 라고요. 3번. 무효확인 소송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 준수해야 됩니까? 제소기간
준용하고 있지 않죠. 행정심판을 거쳤든 거치지 않았든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거라면요. 제소기간 제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는 제소기간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과 그게 다른 점이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요.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 게 원칙이에요. 부작위라는 건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이라는 거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소기간을 준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제소기간 준수 필요 없습니다. 3번 틀렸고. 4번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은 무효 등 확인 소송에도 준용된다. 이것도 앞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무효 등 확인 소송 집행정지. 문제를 이렇게 세심하지 않게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많이 얘기하면 다음엔 좀 더 까다롭게 보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냥 좋습니다. 5번 무효 등 확인 소송의 인용 판결에 대해서는 제3자의 재심 청구 규정이 준용된다. 심기량 강제삽입 무효에 제3자의 재심 청구 같은 내용은 없으니까 인정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73번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위법 행정의 시정을 구하는 자는 누구나 개별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행소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민중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별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민중소송은 법정주의죠. 법에 정한 경우에 하나여 법에서 정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니까 안 되죠. 2번 법률 틀렸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뭔가 그런 거 아닌가? 법에서 원고의 자격을 아예 규정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소송 같은 거 제기하기 위해서는요. 감사 청구한 주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법률상 이익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바로 법정주의의 또 내용입니다. 3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한 지자체장의 소송이 바로 민중소송이다. 맞는 거 아닌가? 땡 기관소송이면 맞아요. 그쵸? 4번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얘도 앞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준용된다면서요. 물론 걔는 기관소송이었지만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거의 유사잖아요. 그 내용만 그 민중소송에는 당선, 선거, 주민소송이 있고 기관소송에는 재의결에 대한 거 그리고 재의결에 대한 거 그리고 뭐 직무명령에 대한 거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인 거지 결국의 내용은 다 유사하지 않았습니까? 5번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 그러니까 동그라미라고 하면 큰일 나죠. 틀렸죠.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 무효소송은 민중소송이다. 맞죠? 민중소송의 투표, 당선, 뭐 선거, 주민소송 뭐 이런 것들 있었죠. 넘어갑니다. 74번 무효 등 확인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와 너무 쉽죠? 그냥 기본 정의 무효 등 확인 소송에 2번 처분 등의 실효 확인 소송은 무효 등 확인 소송의 일종이 아니다. 와 제가 너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무 기본적인 내용들만 지금 출제가 됐어요. 무효, 유효, 실효, 존재, 부존재 이렇게 4개 있다, 5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실효 확인 소송 무효 등 확인 소송의 일종이 아니다. 내가 5개 그거 외우고 있는데 그걸 그냥 답으로 만들었네? 신난다? 맞추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무효 등 확인 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얘는 2단계 걸친 문제긴 해요. 뭐냐면 첫 번째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집행정지를 준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집행정지는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다 라는 거 두 번째 이 단계 2개를 거쳐서 3번 같은 선택지가 나오는 거긴 합니다. 4번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 및 병합 규정은 무효 등 확인 소송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이건 심기량 강제삽의로 그냥 푸는 거니까 강제삽의 무효에서 푸는 거니까 거기에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 병합 내용 없으니까 준용하는 거고요. 5번 거부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간접 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무효 등 확인 소송, 무효 확인 판결, 간접 강제 준용 안 되죠. 무효 등 확인 소송, 간접 강제 준용 안 됨. 입법의 불비지만 어쩔 수 없음. 준용 안 되는 거 중요하죠. 우리 상식과 다르니까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75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 정의. 방금 전에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도 첫 번째 정의가 바로 나와주고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똑같네요. 정의 한번 보여주고 2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인용 판결의 기속력으로서 재처분 의무는 신청에 따른 특정한 내용의 처분 의무를 의미한다. 특정한 내용의 처분 의미라고 하면 실체적 심리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엄청나게 강력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실체적 심리설이 아니고 절차적 심리설을 따르고 있다. 그게 바로 우리 판례의 태도였죠. 특정한 내용의 처분 의무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응답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냥 위법한 것이에요. 3번. 이거 틀린 내용.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당연히 거부 처분이 있으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4번. 행정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소법상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거죠. 제소기간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바로 그 의미가 이 내용이죠. 행정심판을 만약에 거쳤다면 재결소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을 지켜라. 5번.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은 사변종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맞아요. 부작위라는 건 계속 흘러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딱 잡아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라는 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분시라는 개념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잡을 수밖에 없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도 부작위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 부작위는 위법하다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76번 보겠습니다.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가 문제가 만약에 어려워질 거면 여러분이 문제를 틀려야 되면 어디서 틀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대상적격이라든지 판례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새로운 판례들이 등장하는 그런 곳에서 문제를 틀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끝에 와서 대상적격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도 물론 새로운 것들이 있지만 나왔던 것들이 많이 나와요. 보시면 용도 변경 신청, 이거 처분에 해당하죠. 나왔던 거. 파산 신청, 얘는 제 기본서에는 없지만 객관식 교재에 한 번 들어있습니다.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가 바로 그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어요. 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법원에다가 토스해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라고 봐서 처분성이 없다라고 봤고요. 개별 공시지가, 얘는 되죠.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둘 다 처분성이 있는 거고요. 원천징수 의무자인 원천징수 의무자도 맞고 원천 납세 의무자 안 되고요. 소득금액 변동 통지, 이거 처분성 있는 거죠. 그리고 1번.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얘는 처음 나오는 겁니다. 얘는 처음 나오는 거예요. 제가 S 표시하는 건 실전에서 스킵하셔라 라는 뜻에서 S자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S자를 써본 거고, 얘는 최근 10년 동안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최근 10년 동안 그래도 한 번은 나왔었으니까 만약에 잘 기억이 나셨으면 3번을 바로 답으로 찍으실 수 있었던 거고, 그게 아니라면 1, 4, 5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1번과 3번에서 찍으셨겠네요. 그리고 어쨌든 정답은 3번입니다. 파산 신청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새로운 판례가 한 4개, 3개씩 막 들어있다면 그러면 그 문제는 좀 어려워지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좀 많이 익숙한 애들이 3개나 들어있었으니까 이것도 정답률 결국에는 50%로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였죠. 77번 보겠습니다.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도지사가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 모르겠는데. 2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공고. 오케이, 이거 처분성 있지. 그죠? 니은 있는 거, 니은 없는 거 다 지울까요? 니은 없는 거 지우고. 디귿, 5개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이것도 처음 보시는 걸 거고. 리을,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 얘가 최근 10년 동안 한 번 등장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얘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 정답이 3, 4, 5, 3개 중에 하나네요. 여기서 도지사가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 얘 처분성 있고요. 4대강 나오면 처분성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험적으로 그냥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는 거고, 제가 지금까지는 말씀드린 적 없어요. 4대강 나오면 처분성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 빼면 요거 빠지고 요거 빠져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얘도 처분성 있는 겁니다.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어떻게 한다?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청구인이 종이로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냥 이메일로 드릴게요 라고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이메일로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거 종이로 다 출력해서 싹 다 드릴게요 라고 한다든지, 그럼 종이로 주면 얼마나 찾기 힘들겠어요. 뭔가 자기가 원하는 부분 검색해서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법원은 어떻게 본다? 이거를 일부에 대한 거부라고 봐요. 전체 거부가 아니고 어느 정도 일부에 대해서 거부. 그래서 얘에 대해서는 처분성 있다라고 봅니다. 정답은 4번. 78번. 행소법상 소의 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에 공고한 경우에는 특정인이네. 특이면 뭡니까? 실이죠. 근데 효가 나왔네요. 특효는 아니잖아요. 그죠? 불효 특실 아닙니까? 불효 특실. 1번에서 답이 나와버렸어요. 특은 실이었는데. 2번 볼까요? 불특정 다수인이죠? 그러면 효력을 발생하는 날. 연결이 되니까 얘는 맞는 선택지. 그쵸? 이거 이해해서 풀려면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물론 기본 강의에선 이런 걸 좀 이해를 하면 좋지만 결국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나서는 계속 반복해서 특은 실이고 불은 효지. 이것만 가지고 시험장 가서 그냥 맞추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작년에도 얘를 가지고 답으로 아예 만들었었죠. 이 선택지를. 근데 계속 이거 가지고 선택지로 만듭니다. 왜냐면 길고 이게 그렇게 잘 와닿지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잘 외워서 가셨으면 얘도 엄청 쉽게 맞출 수가 있었다. 3번.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된다. 그쵸? 4번. 행소법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 아하. 고지 의무에 관한 규정 없습니다. 이것도 처음 보는 거긴 하실 거예요. 최근 10년 동안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없는 거고. 5번.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이게 제일 기본이죠. 안날 90일, 있은 날 1년. 불변기간 맞습니다. 느리고 줄이는 게 불가능한 기간. 우리 법에서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아예 규정을 하고 있죠. 다음 79번. 취소소송 규정의 준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고적격은 당사자 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당사자 소송에서는요. 아예 피고적격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3번. 제소기간 당사자 소송에 따로 있어요. 규정. 그쵸? 이 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기타 법에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을 따른다 라고 되어 있고요. 2번. 제3자의 재심 청구는 당사자 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이관용 경동참변 심심기일인데 심이 혹시 심 2개가 나오는데 이게 재심 청구 아닐까? 직권으로 제출한다까지 생각하시면 직권심리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이었으니까 아니죠. 그래서 준용되지 않는 게 맞아요. 4번. 간접강제는 무효 등 확인 소송에 준용된다. 앞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틀렸죠. 그쵸? 5번. 행정심판과의 관계 규정은 무효 등 확인 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맞아요. 심기량 강제삽입 무효. 심기량 강제삽입 무효. 이게 심이 바로 행정심판과의 관계죠. 넘어갑니다. 마지막 80번. A시장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갑에게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A시장이 누구에게요? 갑에게 영업정지 2개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을 고르는 거네요. 1번. 갑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까? 필요적 행정심판 전취주의 뭡니까? 세, 도, 공의적, 과세처분, 세금 관련 처분,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지 아니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이건 뭡니까? 그냥 단순히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적 행정심판 전취주의 적용됩니까? 아니죠. 바로 소송으로 가면 된다. 물론 행정심판 거치는 건 자유가 되는 겁니다. 임의적 행정심판 전취주의가 적용되는 거니까요. 2번. 갑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무효확인 소송을 단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세 번째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취소소송과 무효확인 소송은 단순 병합 안 되죠. 이건 맞는 선택지. 그쵸? 단순 병합, 선택적 병합 안 되고 주의적, 예비적 병합만 된다. 그죠? 한 해 시험에서 관련된 선택지가 3개가 등장을 했네요. 그리고 걔가 또 답이 됐고요. 3번. 갑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 사건 처분이 1개월로 감경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의 대상은 2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감경되면요. 당초 처분에서 감경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바로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금액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간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A씨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이다. 아 이거 너무 쉽네요. A시장이잖아요. 그쵸? 행정청과 행정주체의 개념을 어느 정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A씨는 지자체니까 안 됩니다. 피고 적격 없어요. 5번 행소법상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청소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행소법상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얘는 듣도 보도 못한 선택지긴 합니다. 청소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뭘 의도하시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집행정지는요. 집행정지 요건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지 청소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을 하거나 이럴 때 적개처 회급, 공본이라는 그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청소년에 관한 사건이니까 뭐 집행정지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인정이 되지 않아야 하고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처음 보는 선택지였을 겁니다. 어쨌든 여기 정답은 2번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A씨는 X가 돼야 되는 거고요. 80번까지 봤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빨리 봤죠? 왜냐면 문제가 그만큼 어렵지 않고 설명드릴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올해 시험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합격을 하셨다면 이제 2차생 모드로 가셔서 올해 동차를 노리시든지 아니면 올해는 일단 2차 시험장을 한번 가보고 내년에 최종 합격을 목표로 삼으실 건지 그건 여러분들의 전략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행소법뿐 아니고 행소법도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모든 과목은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중요하고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은 과목은 있잖아요. 회계사법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고 점수를 많이 확보하시는 게 결국엔 최종 합격을 빠르게 최종 합격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소송법 난이도가 만약에 올해 불합격을 하셨다면 내년에 행정소송법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냥 하던 대로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던 대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회계세법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들이시면 되는 거고요. 올해 합격하셨으면 이제 2차생 모드로 들어가셔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최종 합격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행정소송법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강평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